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왔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그러나 떠난 자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김대중 씨는 독재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분명히 독재자입니다. 오랜 세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해왔던 두 사람, 김대중과 김영삼. 그들의 대결은 이미 30여 년 전 시작됐다. 1969년 야당의 원내 총무 김영삼이 돌연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나이 불과 42살때였다. 야당의 새로운 활력을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야당의 패배적인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런 데서 40대 기수론이 발상이 된 게 아니냐. 그로부터 두 달 전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했다. 또 한 번의 집권 기회를 움켜쥔 것이다. 야당은 박정희와의 대결로 윤보선을 내세웠다가 두 번이나 고배를 맛본 후였다. 박정희에 맞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야당의 강한 후보자가 필요했지만 박정희와 밀월 행보를 보여온 신민당 총재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유진 총재가 국민의 지지도가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인상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 하면 그 선거는 패하는 것이 대충 일반적인 정사라. 그러나 이 양반 정치 오랜 동안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여기에 김영삼 씨가 찬물을 끼얹고 나오니까 말하자면 구상 유치하다든지 철딱서니가 없는 애니 그때 굉장히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걸 김영삼 씨가 돌파하고 나가죠.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김영삼은 40대 소장파 김대중에게 합류를 청했다. 김대중 측근들도 동참을 권했다. 형님 이번에 40세 기순으로 후보 선언해야 된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 그때 깜짝 놀리더라고. 그 사람은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야. 그래서 내가 꼭 표현이 뭐라 하냐면은 준비해가지고 후보가 되려고 하면 영원히 될 수가 없다. 두 달간의 고민 끝에 김대중이 40대 기수에 합류했다. 박정희의 탄압 때문에 10년간 지하에서 활동했던 이철승도 시각 입당과 함께 40대 기수 동참을 선언했다. 박정희의 장기 집권과 낡은 정치인에게 염증난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주며 등장한 40대 기수들. 그들은 거센 세대 교체 바람을 일으켰고 유진사는 결국 물러섰다. 그리고 그동안 서로 다른 정치적 행보를 걸어온 김대중과 김영삼은 최초의 대결을 앞두게 된다. 김영삼은 26살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후 승승장구해온 4선 의원. 대한민국의 학생층이라 젊은 사람들 앞에는 우선 최연소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망의 적이었죠, 한마디로. 부유한 가정 환경으로 인한 넉넉한 씀씀이는 특유의 보스 기질과 어우러져 강한 친화력을 만들어냈다. 보스,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침없이 그냥 복잡 탁 내가지고 한 푼도 안 남기고 탁 털어줘버려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작고 많고 가래 그 고마움은 잊을 수 없죠. 반면 중농의 아들로 태어난 김대중은 노력과 집념의 정치인이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5년 동안 3번이나 낙선한 끝에 어렵게 국회에 진출했다. 김대중 씨만큼 머리가 좋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또 거기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치 지도자는 별나지 어려워요. 정치적 출발은 늦었지만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언변을 가졌던 김대중은 신민당 대변인이 되는 등 당내 소장파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유진산 당수 밑에 중간 보스였고 원내 총무라는 요직을 5번이나 역임했던 김영삼은 이미 당내에서 뚜렷한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김영삼보다 정치적으로 10년 가까이 늦게 출발한 김대중은 지지 기반이 미약한 상태. 어느 모로 보나 김대중에게 불리한 시작이었다. 그 당시에 세력 분포로 봐서 일종의 말하면 9대1이니까 YS가 9라고 하면 DJ는 하나야. 더구나 유진산 총재는 후보 경쟁에서 물러나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나에게 준다고 하면 내가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고 내가 이번 대선에서 이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명권을 가짐으로써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유진산과 가까웠던 김영삼과 이철승은 이 제의를 받아들였지만 지명될 승산이 거의 없는 김대중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결국 유진산은 김영삼을 후보로 지명했다. 이철승도 김영삼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유진산으로부터 김영삼 씨가 지명을 받았어. 그러면 사실상 이게 지명받은 사람이 거의 막 되는 거, 막 90%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죠. 땅 짓고 헤엄치기죠.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건 뭐 안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유진산의 지명권을 거부한 김대중은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었다. 김대중의 사람들은 발로 뛰었다. 전국 각지의 대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아갑니다. 그럼 저는 무조건 큰절을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선생님 사모님입니다. 또 그때 당시 제1제당에서 처음으로 3kg짜리 그 백설탕이 나왔었어요. 그걸 한 봉지씩 제가 들고 갔어요. 산골까지. 반면 김영삼은 8월의 보수와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느긋하게 선거운동을 해나갔다. 이쪽에는 부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동안의 그 운동 방법이 대의원의 맨투맨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위원장에 중점을 두고 그래 이제 새 싸움이었고 저는 실리적으로 하나하나 소총 가지고 전부 격파시켜 나가고 그리고 마침내 후보 지명대회에 막이 올랐다. 승리를 확신했던 김영삼은 이미 수락 연설문까지 만들어 놓은 후였다. 당시 수락 연설문 내가 썼죠. 써가지고 유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현장에 구석에 갖다 놓고. 1차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 421표를 얻은 김영삼의 승리였다. 그러나 김대중도 무려 382표나 얻었다. 1대1 설득의 힘이었다. 이철승의 표도 82표나 나왔다. 김영삼 지명에 반란을 일으킨 표였다. 결국 이철승을 제외한 2차 투표가 결정됐다. 여기서 내가 참을 수밖에 없지 않소. 그러면서 나는 그 대의원들 대회에서 인사를 하고 라켓을 들고 그가 테니스장으로 간 사이 이철승계와 김대중계 사이에는 모종의 교섭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후보를 지명받으면은 이제 마크에서 후보를 받으면은 이철승 씨 당수 보장을 해달라. 이철승계는 김대중 지지를 약속했다. 그리고 즉석에서 김대중의 명함 윗면에 각서를 받았다. 김대중의 약진과 이철승의 반란표에 김영삼은 대신 당황하고 있었다. 과반수를 15표나 초과한 김대중 의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어이없는 역전패였다. 그러나 김영삼은 곧바로 결과에 승복하는 연설을 통해서 지명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김대중 씨의 승리는 바로 이 김영삼의 승리입니다. 나는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제주도로 거제도로 무주 구춘동까지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니면서 김대중 씨 지지 연설을 하겠다. 비주류 김대중의 당선은 당시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1대1변이었다. 오늘날처럼 1인 보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그와 같은 정당은 결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71년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 이것은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한국 야당사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 어떤 그 백미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침내 박정희가 3선에 도전하는 대통령 선거전에 막이 올랐다. 정권 교체를 외치며 도전한 40대 기수 김대중은 박정희를 불쾌하게 했다. 그때 박정희가 대항마로 내세운 것이 바로 40대의 김종필이었다. 또 젊고 이미지도 또 좋았고 또 40대 기수들을 하고 이제 대결하는 데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죠. 김종필, 5.16의 주체이며 박정희의 조카 사위. 그는 5.16 직후 중앙정보부를 만들었고 한일협정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등 정국을 주도했다.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서울을 떠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10월 20일 박정희가 민선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공화당 창당을 막부에서 지휘한 것도 김종필이었다. 재질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그 당시 공화당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이었어. 그러니까 자연히 그 박정희하고 그 나중에는 저거 했지만 그 당시에는 말하면 그 인척관 아닙니까? 조카사입니까? 그런 것들도 사람들 마음에 결국 종필이가 대권을 이어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지. 마치 그 미국의 존 F 케네디의 그 뉴 프론티어 기수로서의 그 지니고 있는 그런 인기 같은. 그러나 김종필의 독주는 반김종필 세력의 반발을 샀다. 결국 김종필은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등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일체의 공직을 사퇴하고 외육길에 오른다. 자의반 타의반이었다. 8개월 후 공화당 의장으로 취임했지만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떠밀려 또 한 차례 외유를 떠나야 했다. 김종필 당회장이 앞장서서 경기도 포천을 기점으로 해서 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후계자의 꿈을 키우며 박정희의 재선을 도왔던 김종필. 그러나 박정희의 3선 개헌 선언은 그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김종필은 박정희의 세 번째 도전에는 반대했다. 개인적으로는 처숙부시고 혁명 지도자로 모시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나 또 공화당을 위해서나 삼선 개헌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3선 개헌을 반대했던 김종필. 그런데 청와대로 불려가 박정희를 만난 후 그는 돌연 태도를 바꾼다. 그러니까 협박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때. 그 중간에 잘 안 되니까 결국 김종필이 붙잡고 애걸복걸 했지. 임자가 좀 도와줘라. 김종필 씨가 권력을 이제 지고 혁명하고 이랬으니까 권력이 돼서 이제 공포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는 분. 알지,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다시 한 번 모시고 후회 없는 나라를 온 민족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겠습니다. 김대중 지지 유세에는 신민당의 40대 기수 3명이 모두 나서서 새바람을 일으켰다. 김대중은 향토 예비군제 폐지 등의 참신한 공약과 박정희의 영구 집권 음모를 폭로하며 국민들 사이에 돌풍을 일으켰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 집권의 총동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의 인기는 영남에서도 대단했다. 대구 수성 천변에서 열렸던 유세에는 수십만의 인파가 몰렸다. 그때 우리들도 그때 30만 원을 주장했어요. 이거는 뭐 동원된 인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두 참여했는데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노인네들은 도시락을 사가오고 그 강연 들으려고 수십여 길을 아침 일찍 버스 타고 오고. 참 물건은 물건이 되이 그러면서 철원아가 우리 경상도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노. 국민투표까지 강행해서 얻은 삼선 개헌의 열매를 김대중에게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그때 박정희 정권이 이용한 것이 바로 지역 감정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영남 지역에서 무차별하게 지역 감정을 자극했고 이에 반발한 호남도 뭉치기 시작했다. 이호성 국회의장께서 지방색을 맨 먼저 얘기하셨을 겁니다. 경상도 대통령을 전라도에서 뺏어가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김대중은 전라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 표를 줘서는 안 된다. 우리 대구 경북 돌도 뭉쳐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취지에서 했는 것이 사실상 참 경상도 이 호남 영호남에 이 오늘날 이러한 고을이 깊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 시발이 그게입니다. 약속대로 김대중 지지 유세에 나선 김영삼. 그러나 이미 김대중과 김영삼 사이엔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었다. 김영삼 의원을 라이벌로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유세든 같은 데에서 대도시 유세만이 있고 또 소규모의 지방 유세 같은 게 있는데 그 당시 김영삼 의원은 대도시 유세보다도 지역 벽청 같은 유세에 배치를 하고 그래서 좀 섭섭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때부터 신민당 파벌은 김영삼과 김대중을 구심점으로 영호남으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지역색을 강하게 띤 파벌이 출현한 것이다. 특히 영남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은 김대중 당선보다는 곧 다가올 총선을 염두에 둔 자신들의 선거 유세에 더 열중했다. 상도동 이제 아주 김영삼 씨 지지 세력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일부 위원장들은 마지막은 간표 활동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대통령은 박정희, 국회의원은 신민당. 그래서 소위 공신당이라는 게 이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공화당, 국회의원은 신민당. 그래서 공신당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죠. 경상도가 반 김대중 세력들이 강했단 말이야. 이제 그 김영삼 씨가 그렇게 컸으니까 경상도는 바타해졌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내 국회의원 되는 게 더 급선무다. 그리고 실제로 뭐 대통령이야 뭐 누가 되면 어떻게 했겠냐 하는 데서 김대중 선풍이 계속되자 선거 이틀 전 박정희는 최후의 카드를 빼들었다. 중앙정보부에서 건의한 마지막 출마 약속이었다. 이번이 박 대통령의 마지막 출마다 하는 건의를 3번 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박 대통령을 뽑아주면 총통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박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로서는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공세는 선거날 아침까지 계속됐다. 대구, 부산, 마산 등 영남 각 지역에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벽보가 붙은 것이다. 벽보가 붙여졌는데 호남이는 단결하라.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근데 같은 거 그런 건 자기니까 이제 영남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 그 말이야. 근데 상당히 부산에 분위기가 김대중 씨 지지하는 쪽으로 상당히 그 분위기가 상당히 기울어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보고 부산 사람들이 이 자식들 무슨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호남이냐 반발했다는 겁니다. 박정희는 승리했다. 95만 표 차이였다. 득표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선거 중 최초로 영호남 지역 대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박정희는 영남에서만 김대중을 150만 표 이상이나 앞서 있었다. 호남의 김대중 표가 63% 집중된 반면 영남에서는 박정희의 표가 75% 집중됐다. 그러니까 영호 호남을 빼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김대중 씨가 이겼다는 얘기죠. 비록 박정희에게 패했지만 46%나 되는 표를 얻으며 선전했던 김대중의 당내 위상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곧바로 이어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김대중에게 지지 유세를 부탁하는 요청이 전국 각지에서 쇄도했다. 영남 지역에서도 김대중의 인기는 대단했다. 예를 들면 마산섭 부산에 지원 유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지나가야 된다. 그 지나가면요, 마산섭 부산 그 중간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진해라든가 창호이라든가 김해라든가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그 지구당에서 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후보를 부산 못 가게 길을 막고 억지로 모시고 자기 지구당에 가서 연설하도록 그럴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당내 최대 계보를 거느리게 된 김대중은 당수 자리에 도전한다. 라이벌 김영삼과 이철승은 김대중과 경쟁하던 원로 김홍일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홍일 444표, 김대중 370표. 결국 김대중은 당권 장악에 실패했다. 박정희 당선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했던 김종필은 총리에 임명됐다. 이후 4년 6개월이나 총리 자리에 있었지만 김종필은 권력의 핵심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었다. 김종필 씨는 삼성기업 때 시발일 때나 마찬가지로 아마 빼돌림을 당하고 있은 것 같아요. 총리로서 이제 무책 아는 것도 없고 또 뭐 하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마 총리직에만 있은 것 같아요. 김종필을 견제해왔던 박정희는 중요한 결정에서 김종필을 소외시켰다. 실사 남북 공동성명, 10월 유신 등이 박정희와 정보부장 이후락의 손에서 재단됐다. 그때 전혀 이분은 모르고 계시다가 14일날 유신 단행되기 3일 전에 보고를 듣고 이제 처음 아셨죠.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닦기 위해 국회는 해산되고 정치 활동은 금지됐다.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졌고 긴급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 전반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10월 유신에 드높은 기시를 올린 지 72일 만에 우리는 박정희는 헌법을 고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대통령 간접선거인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99.9%의 찬성으로 유신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된 것이다. 국회도 장악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 정우회로 채워졌다. 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유신 직전 신병 치료를 위해 일본에 체류 중이었던 김대중은 망명을 택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반유신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安保っていうのは守る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けれども、守るには守る対象が必要です。我々が共産主義者と戦って守るのは自由です。もし自由がなくなれば守る対象がなくなるんです。安保がありえないという。 그로부터 1년 후 김대중은 이후락과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납치당했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으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김대중은 이후 제도 정치권에서 축출당한다. 그리고 유신 7년 내내 구속과 연금을 거듭당하며 고난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유신국회의 신민당은 전체 의석의 4분의 1도 못 되는 허울뿐인 야당이었다. 게다가 야당 의원 대다수가 중앙정보부의 장악하에 있었다. 국력 배양에 기여하는 능률적인 국회가 유신을 단행했을 때 많은 야당 국회의원들이요, 유신 헌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정치 활동을 앞으로 하는데
그런 각서를 쓴 사람이 무려 40명에서 50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중앙정보부나 박정희 의원 막강한 권력이 사실상 야당 의원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신민당 총재 유진산도 박정희 체제에 일체 도전하지 않는 유신의 들러리로 안주했다. 74년 유진산이 갑자기 사망한 후 신민당의 온건 노선은 도전을 받게 된다. 김영삼은 유신 체제에 도전하는 선명 야당을 만들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김대중 씨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 개헌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를 했습니다. 김영삼의 선명 야당 표방은 유진산의 타협 노선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지방 대의원들에게 환영받았다. 좀 말하자면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걸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선명 야당의 깃발을 든 47살의 최연소 총재가 탄생했다. 이후 신민당은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2시간 동안 농성을 하는 등 선명 야당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인다. 박정희가 개헌운동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강행하자 김영삼은 국민투표를 거부하며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슬람의 공산화로 김영삼의 개헌 투쟁은 한파를 맞게 된다. 박정희는 안보를 핑계로 유신에 대한 일체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했다. 그냥 안보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월남 폐망 이후의 분위기가 되는 가운데서 이 국파하게 하려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박정희와 김영삼은 2시간 동안 단독 비밀 회담을 가졌다. 긴급조치 철폐해라, 부속자 석방해라, 학생 석방해라, 개헌해라. 이 5개항이 아주 우리 그 상용 투쟁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굉장히 아주 참 험악한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김영삼 총재가. 근데 두 시간 후에 나오는데 보니까 박 대통령은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영삼은 희색이 완연했다. 수행했던 비서실장과 대변인에게도 의아한 변화였다. 박 대통령이 말이야, 내가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난 참 외롭습니다. YS도 언젠가 이 자리에 돌아오겠지만 이 자리가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YS도 언젠가 여기 돌아오겠지만 돌아보면 알지만은 그 말이 듣던가 봐요. 그러나 김영삼은 자세한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었다. 박정희와의 약속이라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김영삼은 각종 미략설에 시달리며 당내 비주류들에게 공격을 받게 된다. 그 양반이 그냥 박정희 씨하고 남자다 남자야, 남학끼리의 약속이다, 발표 않기로 했다. 그리고 발표하지 않고 그냥 며칠 나타나질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당내가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정치자금 줄이 다 끊겼어요, 저한테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김영삼 씨 뒤쫓아와서 돈 많이 받았다더라. 그 친구들이 돈을 안 줘요. 박정희가 죽은 후 김영삼은 회고록을 통해 회담 내용을 밝혔다. 김총재, 내 신세가 창밖에 저 새갔어. 그러면서 박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유신 헌법을 철폐하려고 민주주의 하자고 말을 꺼냈다. 김총재, 나 욕심 없어. 집사람도 총 맞아 죽고 내가 질간 같은 데서 오래 할 생각이 없어. 그래, 조금만 시간을 줘요. 그의 눈물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를 다그칠 수가 없었다. 박정희는 이 얘기를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했다. 이 박김회담 후에는 이상하게 그 성명서를 가지고 자꾸 쉽게 얘기하면 트집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부드럽게 해라. 예? 호랑이 코를 왜 이렇게 송곳으로 쿡쿡 쑤시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이렇게 표현이 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 거로 봐서 박기부회담은 뭔가 그 미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그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1월은 오래가지 않았다. 석 달 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영삼은 불구속 기소됐고 곧이어 비서실장 김덕룡마저 구속됐다. 야당과 국민 탄압이 가속화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진실이 아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속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박정희 김영삼 회담 후 당내 세력이 크게 위축됐던 삼은 76년 전당대회에서 위기를 맞게 된다. 주먹부대를 동원한 비주류 측과 김영삼 측 사이에 혈투가 벌어졌고 김영삼은 결국 이철승에게 당권을 뺏기고 만다. 우리 당대에 이때에 와서 이철승이 되어와가지고 이 신민당이 여기서 야당이 보수 야당이 없어지고 말 수 있겠느냐 하는 지상명령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인간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왔던 유신 총리 김은 75년 12월 사임했다. 그러나 청계를 떠난 후에도 김종필의 자택은 늘 감시받았다. 명목상으로는 2인자였지만 박정희에게 김종필은 후계의 대상이 아니라 늘 견제의 대상이었다. 박정희의 수족 중앙정보부는 김종필과 그의 측근들을 끊임없이 감시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께서 그 김 총리나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전도하서 하시고 그랬는데 그 진봉이라는 놈은 안에 눈만 뜨면은 종필이 대통령 만드는 것만 하러 돌아다니는데 그거 좀 알아보라고. 비서실장 김진봉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3주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밤 12시에 제가 여기서 풀려나와서 갔더니 네 분이 무슨 개하고 울고 내 형제가 6이 있지만은 친동생 이상으로 나 대신 자신을 잡아다 그렇게 못하니까 대신 당신을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나마도 무슨 보이스카우트니 무슨 한일위원연맹 한국측 회장이니 모든 맡고 있던 그런 거를 다 또 내던지고 이제 박정희의 탄압은 최대 정적 김대중에게도 계속됐다. 정치 활동이 금지된 후 재야 지도자로 부상한 김대중. 그가 영동정당에서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선언에 가담하자 박정권은 곧바로 김대중을 구속했다. 정당 내에서 종교의식에 편승하여 다수인에게 정부 전복을 선동함으로써 사건의 주동자이며 죄질이 나쁜 김대중, 문익환 단 한 장의 선언문을 낭독한 죄로 20명이 넘는 재야 인사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긴급조치라는 유신의 칼날에 모든 자유를 난자당해야 했던 냉혹한 시절이었다. 이 사건으로 김대중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지만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됐다. 그리고 동교동에는 길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불을 못 되게 해요. 그럼 내가 가만히 모르게 이제 또 연탄을 이래 들이밀어요. 그럼 따뜻해지면 막 야단 치고 빼라 그럽니다. 빼고 그러면서 아니 지금 홍거리 아빠는 지금 저 마룻바닥에서 이 겨울에 냉기 속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따뜻한 방에 자느냐. 보스가 구속되자 동교동의 가신들도 모진 탄압을 받았다. 한 20명 내의 분들이 구형받은 양만 해도 100년이 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 언도받은 양만 하더라도 50년 가까이 되고 실제로 산 것은 30년이 넘고. 김대중은 정치권 밖에 있는 동안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신민당 내의 계보를 끊임없이 관리했다. 연금과 구속의 나날 속에서도 김대중의 계보는 일부나마 유지되었다. 선생님은 연금 아니면 감옥에 계시더라도 저희 참 건너갑 선배를
중심으로 하나가 귀목도 저 이래서 끊임없이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들은 조직 관리를 했습니다. 피눈물이 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우선 자금이나 이게 사람과 사람의 일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고향이 같고 학교고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같아야 우선 믿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신뢰 위해서 정렬이 나와 자금도 그런 거 모으고 그래서 그 계보를 유지하고 그 계보끼리 모여가지고 야당인도 유지하고 그랬다. 박정희 치하라는 그 살벌한 치하에서 야당이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은 그런 계보의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않았느냐. 1978년 박정희는 다시 한번 쉽게 대통령이 되었다. 자주 국방태세 확립, 사회 개발의 유신의 횡포는 더해갔지만 긴급 조치의 위협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철승의 야당은 유신 체제에 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국내의 자유, 인권 신장, 혹은 경제 문제, 내치 문제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합을 하되 안보 문제라든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야당이 또 집권에서도 야당한테 또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중도통합론이 원리입니다. 또 소석이 그때 민주화가 반맥을 주느냐 이런 얘기 했다고 이래가지고 어떤 동지 하나가 소석 책상에다가 도시락하고 젓가락하고 갖다 놓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중도 통합론이라는 게 뭐냐 한다면 결국 유신 체제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적당히 정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철승의 중도 통합론에 저항해 야당성 회복 투쟁을 전개해오던 김영삼. 그는 79년 다시 당권에 도전한다. 그러나 3년간 비주류로 떠돌던 김영삼의 세력만으론 승산이 없었다. 김영삼은 김대중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김대중은 그 손을 잡았다. 나는 그때만 해도 김영삼 씨가 총재가 되면은 앞으로 형이 대학권 도전할 기회를 못 갖게 되는데 왜 그런 자기 죽을 짓을 하느냐. 난 못하겠다. 여기서 저 사람이 총재만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인데 뭘 왜 자꾸 키워서 나중에 화근을 만들려고 그러냐. 김대중은 이철승 노선의 반기를 들고 독자 출마한 3명의 후보를 사퇴시켰다. 그리고 김영삼을 지원하도록 설득했다. 한번 우리가 김씨를 밀어가지고 야당을 정통야당으로 한번 길러보자. 그러니 사퇴를 하는 게 어떠느냐. 그렇게 이제 나를 해가지고 좀 제가 사퇴를 하게 됐지요. 김영삼의 당선을 절대 원치 않았던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를 통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했다.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이기택도 협을 받았다. 선거법을 유죄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몰아내겠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 회사의 세무 사찰을 통해서 회사를 문 닫게 하겠다. YS만은 손들어주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침내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연금 중이었던 김대중은 김영삼을 돕기 위해 몰래 빠져나왔다. 그리고 당원들 앞에서 김대중은 김영삼 지지를 부탁하는 열렬을 토해냈다. 보수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일이 없는 당으로 우리가 그냥 희망 없이 풀을 해야 되느냐. 정말 국민의 여러 같은 지지를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안 되겠나.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하여튼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김대중은 김영삼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명 야당, 야당다운 야당을 되찾자는 김대중의 연설은 그 자리에 참석한 1000여 명 대의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사람들이 저녁 먹고 가가지고선 여관에 가서 소주잔이나 마시고 쳐다보니까 야 김대중 씨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꼭 김영삼 씨가 돼야 된다더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설득이 됐던 게 양김 씨가 나오고는 궁합이 안 맞아요. 김씨끼리는 궁합이 맞고 항상 내 문제 할 때는 양김이 꼭 합작을 해요. (5월 30일) 마침내 전당대회의 아침이 밝았다. (1차) 투표 결과 이철승이 김영삼을 앞섰다. 2차 투표의 승패는 92표나 되는 이기택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달려 있었다. 김영삼은 이기택을 창가로 끌고 왔다. 당사 밖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이기택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누가 동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학생들이 아마 한 1-2천 명이 그 회의장 주변에 있으면서 이기택을 연호를 했습니다. 왜 이기택은 김영삼이 손잡아 도와주라는 얘기죠. 이철승도 이기택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래서 중도 통합론을 전당대회에서 포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투쟁적인 야당을 야당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면 2차 투표에서 내가 밀겠소. 근데 이 양반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걸 안 해요. 결국 이기택은 김영삼을 선택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협력이 이루어낸 이날의 승리는 강력한 반유신 투쟁의 발판이 된다. 김영삼이 당수에 오른 지 석 달도 안 돼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YH 무역 여공들이 신민당사로 몰려왔다. 김영삼은 신민당사를 농성장소로 내주고 그들을 보호했다. 유신 정권은 무자비한 진압으로 맞섰다. 천여 명의 경찰은 여공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당원, 기자들까지 무차별하게 구타했다. 김영삼과 지도부는 경찰의 당사 난입에 항의하며 18일간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이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총재 김영삼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YH 사건의 울분이 채식기도 전 김영삼 가처분 사건이 발생한다. 정보부의 사주를 받은 듯한 당원 몇 명이 총재 당선 무효 소송을 내자 법원이 김영삼의 총재 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그야말로 가파른 대치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 길이 없는 거죠. 완전히 강경한 대치상태가 된 풀 길이 없는. 그 푸는 걸로는 풀기 위해서는 뭐 여당에서 조금 뭐 양보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그 양보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영삼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요구한다. 공화당은 이 발언을 사대주의적 망언이라면서 김영삼 제명안을 제출했다. 사실 김영삼 제명안은 박정희의 뜻을 받든 경호실장 차지철의 작품이었다. 차지철 오다로 움직이는 거야. 물론 박 대통령이 예선을 했겠지만 말이지. 정보부장 김재규는 김영삼에게 발언을 해명한다면 제명만은 않겠다며 회유한다. 그러나 김영삼은 물러서지 않았다. 본의가 아니고 와전됐다. 내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정치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 뒤에도 삼당 통합이고 뭐 해도 이거는 와전됐다 이런 말 많이 쓰셨는데도 그때는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의미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딱 거부하고 제명을 감수하더라고. 신민당 의원들은 제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을 점거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350명의 경찰과 경위들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은 채 여당 단독으로 40초 만에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뭐 표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표결은 표결인데 정상적인 표결이 아니라 그냥 쉬쉬하면서 하고 해버리고 말았죠. 그로부터 열흘 후 오랜 유신의 어둠을 찢는 함성이 부산대학교에서 터져나왔다.
부마 항쟁의 신호탄이었다. 야당 당수가 이 제명되는 그런 사태를, 그건 부산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학생들에게서조차도 그것은 명백히 그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한 그 유린으로 비치일 수 있을 정도로 그건 극심한 탄압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시내로 쏟아져 나오자 시민들이 합세했다. 유신의 악재에 억눌려왔던 시민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부산과 마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것은 유신의 최후를 재촉하는 치명타가 된다. 10월 26일 박정희 최후의 날. 그날 저녁 박정희는 유신 체제에 대한 일련의 도전을 돌파하기 위해 더욱더 강한 처방을 요구했다. 절대 권력이 쓰러진 자리에 봄이 찾아왔다.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봄에는 참김에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다.